How could we lose to the Spartans again? Citizens, we must maintain order. You have betrayed our fleet at Notium. Blood is on your hands. Falsehoods, you seek to divide us. Athens demands justice. 역사의 비극, 한 영웅의 몰락과 제국의 파멸에 관한 이야기. 아테네가 승리한 장군을 버리던 날의 이야기. 기원전 406년, 아테네는 아직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함대도 남아있었고 싸울 의지도 충만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던 아테네를 연전연승으로 되살려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바로 그 영웅을 몰아냅니다. 그가 결정적 패배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투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내쫓은 뒤 누구에게 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맡길지, 페르시아의 돈으로 무장한 스파르타를 어떻게 상대할지, 텅 빈 국고를 어떻게 채울지 아무런 대책도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과거의 배신, 현재의 실수, 확인되지 않은 추측, 노골적인 거짓말이 한 덩어리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신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고민했고, 정치는 대책을 세우는 대신 분노를 퍼부을 대상을 고르는 데만 정신이 발려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정말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아테네가 편가르기 선동 정치에 휩쓸려 스스로 마지막 승리의 기회를 내팽개친 것은 아닐까요? 알키비아데스의 영광과 기환에 관한 이야기. 시간을 잠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키지코스 전투에서 적장 민다로스가 전사하는 등 압도적 대승을 거둔 이후에도 알키비아데스는 흑해로 연결되는 곡물 수송 항로를 되찾기 위해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이곳은 아테네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칼케돈에서는 봉쇄와 협상을 병행했고, 셀렘브리아에서는 성안의 친아테네 세력과 내통해서 불필요한 사륙전 없이 성을 접수했습니다. 비잔티온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문을 열었습니다. 군사력, 애교술, 심리전, 현지 정치 세력과의 협상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알키비아데스는 군사 전략만 아니라 애교 교섭이나 첩부와 공작, 그리고 협상 수완에서도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복한 주민들을 학살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저항한 자들조차 아테네로 보내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비잔티온의 자치권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되 관용으로 동맹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드디어 기원전 407년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판에서 한동안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아테네 법정은 과거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바 있었고, 아크로폴리스에는 그를 저주하는 비석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This court finds Alcibiades guilty. He is hereby sentenced to death in absentia. 오늘 그에게 환호를 보내는 군중들이 내일은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크세노포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갑판으로 올라가 그의 친구들이 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러 친척들과 친구들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배에서 내렸다. 그리고 만약의 공격에 대비하여
경호원들을 대동하였다. 그의 우려와 달리 어쨌든 그날 군중들은 그를 아테네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민들은 시칠리아 원정 때 그가 군대를 지휘했더라면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그를 저주하는 비석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대신 알키비아데스에게 황금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알키비아데스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레오시스 신비교의 사제였던 테오도로스는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저주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If he had committed no wrong against the state, I would not have prayed to the gods to make him unhappy. 그가 국가에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를 불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알키비아데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천적들에 관한 이야기. 알키비아데스의 적은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알키비아데스가 맞서야 할 전쟁은 과거와 양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라는 천적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리산드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그림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자와 리산드로스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진 도자기 그림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로 운명을 길들이다. 리산드로스의 어머니는 노예, 즉 헬로 출신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지요. 따라서 리산드로스는 온전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반쪽 시민, 모탁스였습니다. 리산드로스는 이 신분상의 절대적 한계, 즉 운명을 극복하고 스파르타의 장군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또 스파르타의 왕이 되는 것을 넘어 세계의 지도자를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꿈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야망과 전략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적혀 있는 지혜와 용기로 운명을 길들이다 라는 이 글귀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이며 소아시아 지방의 태수 키로스입니다. 그는 당시 17살에 불과했지만 페르시아의 대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왕자들과 경쟁하여 대왕이 되려면 아버지 다리우스 2세의 눈에 띌 만한 특별한 업적이 필요했습니다. 신분상의 제약을 넘어 세계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망과 거대한 공영제국 페르시아의 대왕이 되겠다는 또 다른 야망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인 것입니다. 키루스 왕자가 가리키는 명판에는 이 손 안에 운명이 있다라고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아테네의 운명은 그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아테네의 이야기. 스파르타의 장군 리산드로스의 등장과 페르시아의 왕자 키로스의 출현으로 지중해 세계 세력 균형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국제정치학에 세력 균형 이론이 있습니다. 세력 균형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키로스 왕자의 전임자 티사 페르네스 태수는 알키비아데스의 조언에 따라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키로스 왕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확 띄는 업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리산드로스가 나타났습니다. Give me the funds to build a fleet, Your Majesty. I will lay the red carpet for your ascent to the throne. 저에게 해군을 건설할 돈을 대주십시오. 그리해 주시면 기하께서 페르시아의 왕자에 오를 수 있도록 붉은 양탄자를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이 어린 왕자에게 지극히 공손하였지만 나이 지긋한 장군답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묻어났고 또 이 이야기는 키루스 왕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던 소리였습니다. 후처 소생의 차남인 그가 피 튀기는 왕권 다툼에서 전실 소생의 장남을 제치고 왕자에 오르려면 특별한 업적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스파르타를 지원해서 숙적이었던 아테네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리산드로스는 젊은 왕자의 이러한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키로스 왕자는 스파르타 선원들의 급료를 올려주고 한 달치를 미리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500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자신이 앉아있는 황금 의자라도 팔아서 도와주겠노라고 너스레를 떨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내 영지에서 내 마음대로 세금을 받아서 써도 좋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리산드로스가 키로스 왕자의 얼을 쏙 빼놓았던 것이지요. 또 리산드로스는 해군 기지를 밀레토스에서 에페소스로 옮겼습니다. 이 에페소스는 바로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곳입니다. 이곳은 사모스의 아테네 함대를 피해서 북쪽 마르마라해의 흑해 항로 쪽으로 움직이기가 쉬웠고 또 페르시아 총독부가 있는 사르디스와도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룡제국 페르시아의 막강한 자금력과 군국주의 군사국가 스파르타의 군사력이 합쳐진 지중해 세계 세력 균형의 판도 변화는 아테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아테네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테네는 알키비아데스를 총사령관으로 세워놓고도 그에게 전쟁을 수행할 충분한 돈을 대주지 못했습니다. 국고는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신전의 금까지 떼어내 전비에 충당했지만 감당이 불감당이었습니다. 함대를 유지하고 선원들을 먹이고 급료를 지급할 책임이 사실상 장군 알키비아데스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시민들은 승리를 요구했지만 승리에 필요한 비용은 마련해주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시지 않나요? 그러나 한숨을 쉬기에 아직 이릅니다. 참으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노티온 전투, 명령을 어긴 친구가 불러온 패배에 관한 기원전 406년 봄 알키비아데스는 80척의 함대를 이끌고 출항했습니다. 안드로스 섬을 장악하려 했으나 저항이 거셌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마냥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급료와 전비를 구하기 위해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가 진을 친 에페소스 건너편 노티온에 전진기지를 세운 뒤 가까운 포카이아에서 반란을 진압하던 트라시블로스를 돕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함대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부관인 안티오코스에게 맡겨졌습니다. 절대로 분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리산드로스와 교전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교전하지 말아라. 하지만 안티오코스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티오코스는 일개 조타수 키자비에 불과했으나 알키비아데스와 어릴 때부터 같이 깨벗고 놀던 소위 불알 친구였거든요.
아마 안티오코스는 나도 알키비아데스만큼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친구 알키비아데스가 기지코스에서 성공시킨 유인 전술을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소소의 함선으로 적을 끌어낸 뒤 매복한 주력 함대로 포위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티온에는 함대를 감출 지형지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가 달랐습니다. 니산드로스는 이미 아테네의 전술을 깊이 연구했고 또 아테네 해군을 상대할 훈련을 수차례에 걸쳐서 끝낸 그런 함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니산드로스는 즉시 전 함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아테네 함대는 전열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티오코스의 함선은 침몰했고 그는 전사했습니다. 아테네의 전함 15척이 납포되었고 7척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단 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패배는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안티오코스에게 지휘를 맡긴 알키비아데스에게도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친구를 기용하고 또 그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 알키비아데스에게 있습니다. 또 22척의 전함 손실도 적지 않은 피해였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뼈아픈 것은 지난 3번의 해전에서 연전연패하며 주눅이 들어있던 스파르타 해군의 길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이것은 회복불능한 패배도 아니었고 알키비아데스는 패전 소식을 듣자마자 3일 후 30척의 전함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아테네 함대는 다시 88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알키비아데스가 거둔 전공을 생각하면 책임을 거론할 상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알키비아데스는 에페소스 앞바다에서 결전을 시도했지만 승리를 거둔 니산드로스는 항구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니산드로스는 돈이 없는 아테네는 장기적인 봉쇄 작전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냉정한 전황평가가 아니었을까요? 지휘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군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니산드로스와 키로스의 결합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테네 정치는 전혀 다른 일을 벌였습니다. 무슨 짓을 했던 것일까요? 뒤범벅이 된 거짓과 진실에 관한 이야기. 노티온의 패전 소식이 아테네에 도착할 무렵 스파르타의 아기스 왕은 아테네의 아티카를 침공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간신히 이 공격을 막아냈지만 농토는 또다시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공포와 분노, 피로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정적들에게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숙적 트라소의 아들 트라시블로스가 미네에 나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트라시블로스는 장군 트라시블로스와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는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He abandoned our fleet to incompetent drunkards. He indulges in reckless revelry. He wallows in debauchery. Traitor! 알키비아데스는 작전 능력도 없는 술조정뱅이에게 함대를 맡겨놓고 자신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방탕하게 놀았다.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테네를 항의 방문한 동맹도시국가 키메의 사절단은 알키비아데스가 부당하게 전비 부담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자신들을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알키비아데스가 페르시아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전쟁이 끝나면 페르시아의 힘을 빌려 그가 아테네의 참주,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었을까요? 네, 일부 사실도 있습니다. 그가 전선을 비운 것도 사실이고 평소 음주를 즐겨하는 그가
술을 마신 것도 사실일 겁니다. 또 동맹 도시국가들로부터 거의 반강제로 전비를 징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페르시아와 한때 가깝게 지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전비 조달은 착복으로 둔갑되고 페르시아와 협상한 애교 능력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미래의 참주정 음모로 번졌습니다. 본래 선동은 거짓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실을 섞어야 더 강해집니다. 알키비아데스가 과거 아테네를 배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생활이 방탕했고 오만하여 적을 많이 만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안티오코스를 기용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미래에 대한 공포를 끼워 넣으면 사람들은 어느 대목이 사실이고 어느 대목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거짓과 진실이 뒤범벅이 된 가운데 단죄의 대상은 노티언 전투의 책임이 아니라 알키비아데스라는 인간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편가르기 정치에 관하여 편가르기 정치가 위험한 것은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물어야 할 질문 자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원래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아테네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그러나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당신은 알키비아데스의 편인가 아니면 그 반대편인가? 네, 그렇습니다. 알키비아데스를 옹호하면 그의 과거 배신과 방탕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그를 비판하면 애국자가 됩니다. 중간지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공적을 인정하면서 과오를 따질 수도 있었고 그의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었으며 그를 해임하더라도 검증된 대체 지휘관과 재정 계획을 먼저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영 논리는 이런 균형 잡힌 판단을 배신으로 취급합니다. 아테네는 과격한 선동가 클레온 이후 이미 극심한 편가르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과격한 클레온과 온건한 니키아스, 몸을 사리는 니키아스와 도전적인 알키비아데스의 현원지간의 대립, 이렇게 대립하는 두 사람과 정책을 둘러싼 편가르기였습니다. 편가르기가 오죽 심했으면 민주정 복귀 뒤 500인 협의회의 좌석을 추첨으로 배정해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편끼리 모여 앉아 작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두 사람 사이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알키비아데스 한 사람을 놓고 편이 갈라졌습니다. 대안 없는 아테네에 관한 이야기. 마침내 누군가 알키비아데스의 해임을 제안했고 민회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해임안이 통과되었다. 아테네의 승리를! 분노는 결정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결정이 항상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알키비아데스를 해임한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있었을까요? 아테네 민회에 비난만 있었지 답은 없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를 내쫓는 것으로 일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 한 사람을 제거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한 착각과 안도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 함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키로스 왕자의 금화도 멈추지 않았고 아테네의 텅 빈 국고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알키비아데스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정에서 장군은 마땅히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 추궁은 대안을 포함할 때 새로운 정책이 됩니다. 대안이 없는 책임 추궁은 종종 희생양을 만드는 데에 그칩니다. 더군다나 노티온의 손실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돌아왔을 때 함대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의 해임이 안타까운 것은 그가 완벽한 도덕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쟁을 계속할 능력과 경험, 애교적 관계망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임을 하더라도 적어도 해임에 따른 우영과 손실을 따져 보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본래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역사를 너무 쉽게 재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쟁과 역병, 시칠리아 원정의 참패, 과두정 쿠데타, 반복되는 약탈과 빈곤을 겪었습니다. 공포가 오래 지속되면 사회는 복잡한 설명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야기와 분노를 쏟아낼 대상, 즉 속죄양을 원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그 얼굴이 되기에 너무나 적합했습니다. 뛰어난 능력, 기족적인 오만, 눈부신 성공, 방탕한 사생활, 실제 배신의 전력. 그를 사랑하기도 쉽고 증오하기도 쉬웠습니다. 정치적 선동은 아무 특징 없는 사람보다 이렇게 이미 강렬한 서사를 가진 인물을 표적으로 삼을 때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선동가의 무책임만큼 위험한 것이 군중의 무책임입니다. 어제는 황금관을 씌워주고 오늘은 돌을 던지면서도 자신들이 내린 이 두 결정 사이의 모순을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웅 만들기와 악마 만들기는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공동체의 운명을 과도하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별력은 지식의 양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사실을 견디는 능력, 자기 편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상대편의 옳은 말도 받아들일 줄 아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민주정은 설사 형식상으로는 그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우민정치, 중우정치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최후에 관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모스 섬의 병사들조차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헬레스폰토스의 칼리쿨라 반도에 자신이 일찍이 세워두었던 성으로 물러났습니다. 개선 장군으로 기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다시 조국 없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04년 무렵 알키비아데스는 살해됩니다. 스파르타의 사주로 페르시아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 집이 불타고 그에게 화살과 창이 쏟아졌다고 전해집니다. 한 시대의 풍운하는 이렇게 46살의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중우정치에 빠져버린 나머지 나라를 구할 유능한 인물을 활용하지 못한 아테네의 몰락입니다. 이렇게 중우정치에 빠진 아테네가 아르기누사의 해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어찌하여 몰락의 길로 빠져드는지 다음 시간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